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2부 네, 시작할 텐데요. 실전 투자에 정말 강한 맞습니다. 2부는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오늘의 반등 음, 어떻게 보실까요? 궁금합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이지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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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도 제 말투가 토 나오시나요? 아니, 저는 정겨운데. 네? 정겨운데. 정겨워요? 네. 아 정겹다. 정겹다 살짝 애매한데요 평가가. 정겹다. 멋있나요 말투 제 말투? 정겨워요. 그쵸 내가 말했잖아요. 아 멋있죠. 자, 농담한 거예요. 정겨운 말투로 네. 오늘 대표님은 오늘의 왔다리 갔다리의 이 변동성과 결국은 상승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진짜 어렵죠. 어제 오늘 진짜 뭐 지난주도 어려웠지만 이번 주도 뭐 변동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 과연 이제 제대로 투자를 이성적으로 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았죠.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왔지만 사실 이제 어제 오늘 보면 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사실 어제 오늘 그렇게 매도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늘은 이제 매수를 했죠. 근데 이제 증시가 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고점론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이제 여기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어제 보면 어제 정말 과도하게 급락했던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기관 쪽 특히 투신 쪽에 매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이제 반도체를 일부 정리하는 움직임이 좀 보였는데 아쉽죠. 사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서 기관 수급으로 좀 많이 크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 나왔을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급의 쏠림 현상이 확연하게 좀 보였고 특히 이제 어제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낙폭을 보면 4% 정도 내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5%, 뭐 10% 정도 낙폭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물론 이제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서 차익 실현하는 펀드 물량도 있지만 확실히 우리가 레버리지 ETF나 특히 하이닉스 ADR 상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게 좀 보이죠. 그러니까 상품에 의한 변동성이 확실히 유발이 좀 된 것 같고 뭔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특히 하이닉스 ADR 상장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일부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현상은 확실히 나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주의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낙폭이 굉장히 컸던 이유는 사실 외국인 투자자 매도보다는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했던 금융투자가 어제 살짝 매도가 들어왔고 투신이 매도가 들어오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금융투자 매도는 ETF 매도라고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단 ADR이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이닉스 본주 항주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 어떻게 보면 액면 분할한 가격과 같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ADR이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는 괴리감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선호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금융투자에서 ETF가 좀 빠졌다라는 부분은 ADR이 10분의 1 가격이라는 것과 함께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에 또 미국 하이닉스 ADR 우리가 흔히 이제 주적으로 얘기하는 레버리지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투자가 빠졌던 ETF 물량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어제 투신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급락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매도 주체가 아니었던 투신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내려졌다. 근데 사실 외국인은 어제 그렇게 매도 강도가 세지 않았어요. 평소 대비.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패시브 자금들의 어느 정도 리밸런싱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이 정도 낙폭이 과대했으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부 외국인들의 액티브 자금들이 유입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유입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펀드 비중의 거의 한 90%가 패시브 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은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덜도 더도 말고 지수만큼만 움직이는 펀드인데 이게 대다수인데 그래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액티브 펀드들이 중요 고비에 혹은
주식이 레벨업 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점 매수는 이번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이 최근 중에서 최대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손바꿈이 유도됐다는 걸 보면 오늘 정도가 이제 좀 중요한 분수령이 한번 좀 되었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주에 만약 내일이나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면 이제 반도체 저점론이 아마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루의 흐름으로 무언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희망을 가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되면서 일단 낙폭이 컸던 부분을 플러스로 돌렸다라는 것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로 유입됐다는 걸 보면 확실히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한테 꼭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오늘 주제랑은 좀 상관없이 사실 요새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30년물 국채 얘기도 막 방송에서 막 전문가들이 하고 유가 얘기하고 국제 정치 얘기하고 전쟁 얘기 뭐 산업에 대한 얘기하고 막 기술에 대한 얘기하고 하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생각하시기에 개인 투자자가 이거 막 외신 보면서 10년물 국채가 4.6 돌파했고 이거 알아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 경험에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잖아요. 사실 투자 방식을 개인은 저는 거꾸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숲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숲을 보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매크로에 우리나라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흔히 HT에서 접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이 차트에서 굉장히 어느 정도 선호하는 부분에 어떤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 패턴을 가지고 이제 먼저 주식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럼 그 패턴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내가 선호하는 패턴을 찾았다. 그럼 한 100종목 나올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그럼 그 100종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매수한 종목을 한번 추려낸다. 한 절반 정도 남겠죠. 절반 정도 남는 데서 다시 여기서 공매도 비중이 두 자리 숫자 이상 되는 걸 또 제외시킨다. 그럼 또 한 절반 남겠죠. 25 정도 남겠죠. 여기서 실적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3년 이상 증가한 종목은 또 추려내요. 또 절반이 남겠죠. 그럼 이제 한 12종목 남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 지금 현재 시장하고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후공정이라든지 이렇게 모멘텀을 또 추려내면 또 절반이 남겠죠. 그러면 한 4-5종목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 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 맞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지만 숲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숲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사실 다 직업도 있으시고 하는 일도 있으시고 한데 그거를 딱 내가 숲을 볼 수 있을 만큼 공부하기가 인풋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어렵죠. 들어요. 왜냐하면 매크로를 보시려고 하면 일단은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면서 매크로 보려면 경기에 대한 판단과 금융시장의 사이클을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한 사이클과 금융시장에 대한 사이클과 거기서 주식시장에 선행하는 사이클을 다시 맞춰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맞춰야 되거든요. 매크로에서. 그렇게 하기는 사실 이걸 직업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죠. 그걸 본다는 게. 저는 근데- 그래서 안 봅니다.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 정도는 저는 참고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매크로 자체를 전체로 다 공부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스닥이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 뭐 이런 것,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제약바이오 투자하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는 게 네. 사실은 더 좋은 거죠. 맞아요. 이게 잘 모르는데 너무 뭘 많이 보다 보면 오히려 엄청 헷갈리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저 그렇죠. 같은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자, 앞에 인트로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장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인데 보통 이제 주도주를 얘기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2, 3주 7월 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게 반도체의 고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끌고 왔던 시장에서 대장주인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뭐 원인이나 결과나 여러 가지는 다 이미 알고 계실 건데, 그럼 우리가 이런
핵심적인 주도주를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둬야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이제 그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아서 7천 아래 떨어지기도 했지만 9천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분명히 한 번은 레벨업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시장이 레벨업이 되면 시장이 한 번씩 그 성격이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마도 이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도국 증시에서 아마 선진국 증시에 어느 정도 옮겨가는 이제 패턴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거나 그동안 수익을 내는 방식이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을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사서 변동성이 유발될 때 고점에 빨리 팔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증시는 항상 고점을 한번 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제 그 시각이 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항상 시세가 크게 나왔던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5G와 관련된 종목이나 이샤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시세가 아무리 크게 나더라도 그 시세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제자리에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오리엔테이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치고 고점에서 팔고 또 다른 종목을 선택하고 이제 여기에 익숙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도주가 계속 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고점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은 누구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이런 시장 상황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반도체지만 반도체 시세가 끝나더라도 그 다음 사이클에도 저는 시장 유형은 이제 비슷하게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증시가 거쳐갔던 개도국에서 선진국 증시로 넘어오면서 보여왔던 그 증시의 형태가 우리도 이제 개도국의 상황보다는 선진국의 상황에 좀 가깝게 이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반도체를 좀 잘 반면 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음번 사이클에 어떤 주도주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나올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엔비디아, AI 해서 빅7, 뭐 매그니피센트 7 이렇게 나와서 끝까지 밀어붙이듯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지금은 반도체지만 뭐 이 다음에는 뭐 경기 소비재에서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번 반도체가 나왔던 이 상황을 잘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번에 나오는 사이클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부러운 사람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뭐 삼성전자 5만 원, 6만 원대, 하이닉스 10만 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그 시기에 잡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초반에 막 오를 때 대장주인지 일단 첫 번째로 대장주랑 주도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종목은 이제 개별 종목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섹터에 영향을 받지만 실적이 독보적으로 좋다든지 시장 수익률 상회한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대장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섹터 전체가 다 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핵심 주도주처럼.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가 2000년대 한창 좋을 때나 5G가 좋을 때나 지금은 반도체가 좋을 때처럼 사실 섹터 전체가 누가 봐도 뭐 이거는 다 좋아지는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거나 가장 뭐 어쨌든 간에 그 섹터에서 가장 힘이 있는 종목. 이제 그거를 대장주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그 어떤 남들이 모르는 모멘텀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대장주를 찾는 게,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수익률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를 했지만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지만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만 올라갈 때는 비싸서 못 사고 이번처럼 떨어지면 겁나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서 못 사고 겁나서 못 사서 보면은 결국은 누구나 다 봐도 실적이 삼성 하이닉스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보유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깨야지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장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손실과 본전 심리거든요. 무서움. 그러니까 손실과 본전에 관한 심리인데, 그러니까 대장주는 결국은 이 투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모멘텀 종목은 계속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거 이거 A, 남들이 모르는 B, 남들이 모르는 C, 계속 남들이 모르는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장주나 주도주 투자는 어떻습니까? 한 종목을 계속 사고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한 종목. 그냥 쭉 들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 사실 하이닉스를 10만 원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한 번도 안 하고 들고 있을 수 있는 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전원주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당한 시점에 팔고 비중을 조절하고 적당한 시점에 또 사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깨야 될 심리가 내가 팔았던 종목을 다시 살 수 있어야 되고 손실이 난 상태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는 손실 상태에서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게 어렵고 또 하나는 어쨌든 모든 기준은 개인 투자는 본전이라는 거죠. 본전. 본전에서 얼마나 수익이 났느냐, 본전에서 얼마나 손실이 났느냐 여기에 완전히 오리엔테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갖다 줘도 다 필요 없고 난 무조건 본전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그 본전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장 설득하는 것 중에 어려운 종목이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손실난 종목을 교체하거나 혹은 본전에서 손실난 종목을 매도시키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대장주를 예를 들어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100%, 200%, 300% 수익을 내야 되는데 10%, 20%만 나고 끝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한번 팔면 다시 못 사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밑에 내려와야 되거나 그 비슷한 가격에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나 수익이나 수급이 맞아떨리는 종목을 찾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 구경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근데 그 순간순간에는 전부 다 거래를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0만 원 가까이 찍었다가 이제 거의 30% 정도씩 다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분과 할 수 없는 분의 차이가 또 있겠죠. 근데 그 사팔사팔 하는 게 사실 이제 아다리가 잘 맞으면 되게 이제 조금 손실을 보고 나오더라도 또 이제 재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수익 볼 수 있고 이렇긴 한데 이게 몇 번만 좀 안 맞으면 현실적으로 되게 손실을 볼 때도 있더라고요 개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분할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설정한 다음에 30%는 좀 더 좋아 보이면 더 살 수 있는 거고 30%는 좀 안 좋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거고 30%는 조정을 받으면 또 뺄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체의 내 기준선에 있는 종목의 70%는 유지를 하면서 30%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전체를 다 사고 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가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대장주와 주도주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멘텀 종목에 대한 투자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이 차트를 보고 여기서 사고 저기서 팔고 이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대장주는 끝까지 결국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잘 끌고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샀다 팔다 하면서 적어도 계좌가 몇 배 수익이 나셨을 건데 이거를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주는 레벨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섹터가 다 움직여야 되고 이게 사회적 구조를 어느 정도 변화를 야기를 하면 일단 무조건 우리가 흔히 10배그라고 얘기하는 식의 10배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배, 3배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대장주를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파니까 계속해서 다른 종목을 찾게 되는 거죠. 순환매를 기대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것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제가 앞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도국에 있을 때 순환매 시장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주도주 장세에서 지금처럼 나오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세가 가버리면 사실 순환매보다는 이 종목을 끝까지 쥐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아까 저거 전 슬라이드 전. 때. 그 섹터 전체가 초특급 호황 진입과 사회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다는 저 요소는 실적이 꼭 스팟으로 동행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미래 가치를 좀 땡겨온다는 기대감을 반영해도 실적이 저게요? 따라와야 되죠. 네? 실적이 따라와야 2차 되죠. 전지 같은 건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2차 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레벨인데 그러니까 2차 전지 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한다면 결국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를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PDP나 LCD 처음 나왔을 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2차 전지가 처음에 나올 때 세상의 모든 차들이 내연기관에서 2차 전지로 바뀌면 이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얼마냐 도대체 라는 논리가 가장 많이 만연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브라운관 TV를 보다가 예전에 우리가 흔히 그때는 필립스하고 LG가 같이 코를 했을 때 LG 네. 필립스 나왔을 때 PDP나 LCD 나올 때 어떤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TV가 브라운관에서 평면 TV로 다 바뀐다. TV가 없는 집이 어디냐 전 세계 모든 TV가 이걸로 다 바뀐다. 그걸 계산하면 그때 당시에 막 LG 필립스 LCD 주가 뭐 예측을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막 했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처럼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는데 근데 중국 업체들이 훨씬 빨리 따라잡으면서 LCD나 PDP에서는 그런 호황이 안 왔잖아요. 그쵸. 초창기에 살짝 오고 난 뒤에.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 전에 이미 중국의 업체들이 우리를 더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중국이 문제네.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를 네. 변화를 야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기술적인 격차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적 격차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그 주역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역이 우리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대장주라는 게 결국은 지금의 반도체와 가장 유사한 형태가 지금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막 뭐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항상 선행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도 역대급 실적이 나온 게 지금 몇 분기 안 됐잖아요. 근데 주가는 미리 땡겨서 쫙 가버렸잖아요. 몇 달 전부터. 그런 것처럼 전기차나 대장주의 성격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공통의 스토리, 다들 공감하는 스토리가 쫙 퍼지면 실적이 실제로 짜잔해서 눈앞이 나타나기 전에 주가는 이미 대장주처럼 쫙 가버린 뒤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일단은 반도체는 너무나 실적이 진짜 경이롭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누구 손을 댈 수 없을 정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하는 얘기는 살짝 위험한 얘기인데, 네. 그 2차 전지 얘기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이제 위험한 저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 좋아해요. 위험한 얘기. 네, 저 안전불감증이 있어가지고. 2차 전지는 기대치가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게 캐즘 현상이다. 그러니까 캐즘 현상을 사실은 3%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사이클에 대한. 근데 그 캐즘이다라는 게 아니라 캐즘과처럼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우리가 아는 IT 기기들이 가전들이 처음 나왔을 때 캐즘 현상이 일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커브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현상이 여기도 올 수 있다라는 이유에 캐즘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중국 업체로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좀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은 중국에 오리엔테이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관세라든지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어쨌든 좀 왜곡돼 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이 2차 전지는 어디였을까요? 한국? 사실 유럽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럽 돈도 방어배가 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캐즘 현상이고 중국 업체보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기술이 뛰어난데 이게 과연 우리가 중국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캐즘 현상 때문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계속 캐즘 얘기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막강 뚜껑을 땄을 때 초창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의 점유율이 85%였거든. 85 거의 90% 육박했는데 이걸 1년 반 만에 중국 업체들이 뒤집었거든요. 특히 CATL이 바로 뒤집었는데 어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80% 중반대를 넘어가다가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 CATL이 나왔던 점유율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넘어섰는데 그때 이제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원기는 우리가 확실한데 워낙 저가형으로 LFP 배터리를 가지고 이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치고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네. 딱 유럽 시장에서 뚜껑을 따 보니까 유럽에 진출했던 CATL이 유럽에서 3원기 점유율이 50%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캐즘의 저가형 LFP 가격만 논쟁을 했는데 실제로 3원기 배터리에서 CATL이 엄청나게 약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분 때문에 LFP를 선택을 했지만 3원기에서도 충분히 따르는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우리가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이게 이제 비관론인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캐즘이나 LFP의 가격적인 논리로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였던 거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국 돈 받았다 그랬어요. 난리 났죠. 거의 이제 지금도 살짝 네. 위험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목표가 하향했다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뭐 애널리스트도 머리채 잡히는 판인데 그러니까. 뭐. 예. 어쨌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에 대한 스토리를 잘 이해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런 특징들도 있지만 산업에 대한 정말 좀 냉철하고도 좀 객관적인 그런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장주가 확실하게 뭔지 찐인지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여러 종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계속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주식 시장에서 마치 원칙과 같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왜곡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주나 핵심 주도주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면 상승할 때 더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덜 하락한다, 방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그 반대죠. 지금은 대장주가 많이 오르고 조정받을 때 더 크게 조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 워낙 매수 물량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그만큼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가 정확하게 이번을 맞춘 거나 조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마지막 파동 나오기 전에 보통 시장이 한 30%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는 이제 말씀 드렸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30% 조정을 받았잖아요.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30%를 받으니까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퍼센테이지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그냥 과거에 받았던 레벨업 증시에서 받았던 정도의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격 때문에 너무나 크게 반응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죠. 조정 받을 때 항상 대장주나 핵심적인 주도주가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상승할 때는 가격이 높이 사서 사질 못하고 조정 받을 때는 너무 크게 떨어지니까 겁나서 사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양쪽 다 사지를 못하는 현상이 와버리는 거죠. 근데 조정 받을 때 더 크게 조정 받으면 오히려 그때 살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보다 과도한 등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상승할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합니다. 근데 조정 받을 때는 또 말도 안 되게 크게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승할 때나 조정 받을 때 다 대장주로 거래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의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죠, 우리한테는. 대장주. 오늘 가영 씨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저요? 저게 딱 지금 가영 씨한테 딱. 근데 전 와닿는 사실 이야기일 질문이 것 같은데. 없는 게 그냥 대표님의 의견에 너무 공감하면서 실제로 4848하고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공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 1부 나오는 사람이랑 2부 나오는 사람 말이 다르면 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 다 그것도 따라가야 맞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1부는 조금 더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사실 2부는 제가 어떤 자료나 팩트 이런 걸 너무 강요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얘기로 풀어드리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린이에 대한 방송은 처음이라서 최대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료를 많이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네. 이불로 이렇게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아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을 받고 이번 주 7월 초에 조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고점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건데, 근데 이거를 고점론으로 놓고 보면 수급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점론에서 나온 징후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고점론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의 심리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미국의 지금 CNN 공포지수를 보면 오히려 바닥을 잡고 상승할 때 계속 공포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증시가 상승하는데도 계속 공포 구간에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공포 구간이었는데 이번에 조정 받으면서 중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할 때는 공포 구간에 있고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중립에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시장의 박자가 맞지 않다라는 거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심리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7월 초에 반도체 조정이 나한테 고점론이 나왔을 때 일단은 이번 조정이 좀 강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지만 과연 여기서 내가 다 던지고 나가야 되냐라는 판단을 하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30% 조정까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30% 조정이라는 걸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이때 이제 인버스 ETF를 통해서 해지를 좀 하시면 좋다라는 건데 해지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사실은 비중을 조절하거나 교체 매매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10%를 가지고 있다라고 싶은데 여기서 그러면 시장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줄여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일부를 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줄였는데 시장이 지금 과도하게 하락을 하니까 좀 더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죠. 근데 네. 더 줄이면 항상 급반등이 나와가지고 다시 재사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그때는 줄이고 싶은 만큼 인버스 ETF를 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10%를 가지고 있는데 3% 정도 인버스를 사주면 실제 삼성전자는 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3% 인버스는 어차피 시장이 반등 주고 올라오면 좀 손실을 보더라도 반등을 주고 올라올 때 청산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신 삼성전자는 그대로 1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어렵냐라고 하면 해지를 하거나 분할 청산, 분할 매도를 굉장히 어려워하냐면 정확하게 고점에서 청산하고 저점에서 살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어느 정도 내가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를 거는 것도 이걸 정확하게 저점에서 풀어도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그때 해지를 풀어주는 거죠.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를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예를 들면 사실 그동안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사실 현금을 투입하거나 매수할 기술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실은 추가 매수나 어느 정도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보였거든요. 물론 바닥을 잡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 169만 원대를 찍고 오늘 거래량이 나온 걸 보면 여기서는 뭔가 좀 사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다른 종목을 교체를 좀 하시거나 현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면 안 그러면 해지를 풀어주거나 교체랑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오늘 교체를 해서 좀 비중을 조금 더 늘렸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개인과 외국인과 금융투자와 손바뀜 현상을 보면 최근 떨어지는 낙폭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손바뀜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눌렀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면은 아마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냥 SK 하이닉스를 예로 들자면 괜찮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사실 어제 같은 장에서는 그러면은 좀 가만히 있었어야 됐나요? 가만히 있었어야죠. 그렇구나. 역시.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중을 좀 그때 얘기한 대로 하면 비중을 좀 줄였었을 거고 이미 줄였었어야 되고 비중 줄이거나 안 그러면 해지가 조금 걸려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일단은 뭐 라인을 좀 공개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9만 원대가 이전 상승에서 굉장히 매수 유입이 많았던 구간이거든요. 한번 레벨업 될 때. 그러니까 그 구간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단 여기서는 추가로 매도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169만 원이 완전히 이탈될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169만 원 정도가 이탈할 뻔했는데 마이너스가 굉장히 컸었는데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게 반전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간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번 파동에서는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공포스럽게 하이닉스가 어제 그만큼 빠졌는데 오늘 이만큼 빠졌던 구간이 12시 전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12시 전후에 CFD 나오는 반대 매매가 시장을 급격하게 밑으로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12시 전후에 들어가면 일단은 반대 매매에서 시장이 급락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면 거기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는 거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매도인 경우에는 그날은 그냥 폭락인 거예요. 며칠 전에 나왔던 7%막 9%쫙 떨어져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9시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와 최근에는 12시에 반대 매매가 나올 때 저점을 형성하는 그러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12시에 빠졌을 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매수 쪽이었거든요. 네. 주식도 매수를 했고 선물도 매수를 했고 옵션도 상방이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12시 반대 매매로 밀어붙이면 그때는 그래서 오늘이 매수 이제 찬스가 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제 주린이들은 이제 대표님 얘기만 듣고 그럼 내릴 땐 사랬어. 약간 오를 땐 팔랬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맞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시 때 그걸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변동성이 나오는 시간이 3시거든요. 3시. 그러니까 3시는 ETF 리밸런싱이 나오잖아요. 데일리 조정이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데일리 조정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12시에 저점을 형성하고 위에 반등을 주고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럼 올라온 상황에서 3시에 데일리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종가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때 3시에 밀리면. 그러면 이번 폭락에 나오는 그 부분이 ETF나 수급적인 상품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계속 반복되는 게 9시, 12시, 3시. 그러니까 이때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니라 금융투자가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상황, 어제 같은 상황이 되면 12시에 밀려서 반등주가 올라오면 더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3시에 ETF 리밸런싱이 나오고 나면 더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반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빠져나와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12시나 3시 전후에 키는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으면 ETF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과 동시 매수하게 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외국인과 좀 반대로 잡더라도 낙폭이 제한될 수 있고 만약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그 시간대 같이 매도가 나오면 거의 급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패시브 물량과 금융투자 ETF 물량이 거의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주체가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 반대되냐에 따라서 행보를 하느냐 급등을 하느냐 급락을 하느냐 거의 결정이 되고 그 시간대가 9시, 12시, 3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시, 12시, 3시. 네. 아까 그 해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 진짜 정말 짧게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개인 투자자가 굳이 해지까지 이렇게 시드도 적은데 막 시드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요 정도 되는데 해지까지 막 신경 쓰고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어때요?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요? 그 제가 이제 예전 때 이 얘기를 하면 거의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기관의 전유물이지 네. 개인이 무슨 해지를 해라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이제 제가 볼 땐 필수예요, 필수. 오. 꼭 하셔야 된다. 왜 꼭 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한번 주도주를 매도하고 나면 다시 매수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주도주를 매도 안 하는 방법은 근데 지금처럼 30%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데 계속 손실을 안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팔면 분명히 또 어디선가 급등이 나오면서 내가 쫓아가지 못할 상황이 되고 혹은 매도를 반복하다 보면 계속 엇박자가 나면서 올라가나 싶어서 매수했는데 그 다음날 급락하고 또 매도했는데 그 다음 또 급락 이거 한 세 번 하면 멘붕 오거든요. 맞아요. 그걸 안 하려면 내가 종목을 가지고 버텨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버텨 이 변동성에 하루에 10%씩 빠지는데 그러려면 내가 삼성전자를 10%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방에서 두드려 맞을 때 좀 손실을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때 예를 들면 인버스 해지를 5% 걸어주는 거죠. 그럼 내가 삼성전자 10%를 가지고 있죠. 인버스 해지를 5%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해지를 자꾸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돼. 이거 정확하게 저점에 팔아가지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럼 어떻게 맞춰요? 고점 저점을. 그러니까 이 해지는 삼성전자 10%를 보유하기 위한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에 내가 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온 동안 삼성전자를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나는 만큼 해지해서 플러스가 돼주니까 대신에 이 플러스를 수익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저점에서 주식을 사고 해지는 저점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고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해지를 안 풀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풀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저점을 잡혀야 해지는 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수익이 많이 났다가 반등주가 올라오면 수익이 없어지겠죠. 이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운이 좋으면 이걸 약간 수익 나는 상태에서 팔거나 뭐 어제 같은 때 팔면 정말 유혹이 있죠. 해지를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팔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은 반도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에 저 해지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요. 직관적으로 와닿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솔직히 내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그 막막함보다 그냥 직관으로 어떻게 쫙 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나는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한번 어려워도 살짝 느낌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맞아요. 네, 예. 그치. 약간 차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들으면 좀 알겠습니다. 해볼 용기가 날 것 요거 같습니다. 잠깐만 광고하고 다시 예. 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러니까 와 오늘 자료 3분의 1도 안 했어. 대표님 얘기 듣다가 야, 또 끝날 예, 시간이네. 광고 짧게 해보시죠. 네, 일단은 짧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팔았었죠. 레몬 머틀. 요 레몬 머틀이 풀 같은 이 허브 같은 건데 맞아요. 레몬보다 향이 확 올라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 마감 후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때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네이처샵의 레몬 머틀 릴렉스 타임 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타입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 생각하신 그런 티백 타입. 이거는 이제 그 넣어서 드시면 되고 또 콜드브루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희석해서 드시는 타입. 취향 따라 고르시면 돼요.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저는 티. 근데 둘 다 진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우려 먹어야 되잖아. 네. 근데 어차피 세트로 파니까 요즘 같이 좀 여름에는 이제 요거 아. 희석해서 얼음 넣어서 먹으면 시원하고. 이렇게 딱 따르고 음. 얼음 넣고 하면 이렇게. 근데 저도 레몬 향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신 건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건 레몬 향만 나. 대표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아이스. 네. 되게 향이 엄청 좋다. 그 신맛이 없고 레몬 향만 확 나면서 그 허브차 느낌이라서 너무 맛이 편하게. 강하게 하나서 좋네요. 네, 그쵸. 그쵸. 향이 네. 쫙 올라오면서 뭔가 막 내가 정신없이 일하고 막 그랬으면 기분 전환을 쫙 하고 싶잖아. 그게 음악이 됐든 음식이 됐든 혹은 요런 향과 티 이런 거 딱 마시면은 싹 기분 전환 되는 느낌. 아 그리고 갈치 먹고 제가 일부에서 갈치 먹고 2부에 아까 갈치조림 2그릇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부에 딱 요거 차 먹으니까 너무 깔끔하게 입가심이 되는 느낌이네요. 예. 너무 좋네요. 네. 호주에서는 이 레몬 머틀을 신의 선물, 슈퍼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2017년 레몬 머틀을 국내에 처음으로 알린 브랜드가 네이처샵의 레몬 머틀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페인 없고요. 레몬보다 깊고요. 산뜻한 허브 아로마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부담되는데 나는 쫙 뭔가 기분 전환하고 싶다 할 때 마시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A 세트, B 세트, 뭐 티백이랑 콜드브루, 뭐 파우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향은 진짜 좋으니까. 향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일하잖아요. 저거 7만 원, 6만 원 하는데 49,000원, 42,000원. A 세트, B 세트 있고 콜드브루는 먹어보니까 약간 그 탄산수 타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맞아. 단맛 안 나는 그 탄산수로 드시기에도 나는 옛날에 20대 때 한참 놀 때는 요거랑 보드카랑 탄산수 해가지고 그거 좋지. 주면은 예. 이제 네. 향 좋아서 먹다 보면 이제 취하는. 좋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3프로와 네이처샵의 콜라보 레몬머트 릴렉스 핫딜 세트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몇 개 안 했는데 2분밖에 안 남아서 대장주 조금만 더 하고 그거를 뒤에를 다음 강의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 반도체를 지금까지 가져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이 또 새로운 대장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크게 졸렁거렸잖아요. 9,000대까지 갔다 6,000대까지 밀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새로운 대장주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 핵심은 그런 종목에 지금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 반도체를 물론 계속 가져가야겠지만 여기에 대한 투자가 좀 늦었거나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경기 소비재에서 일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기 소비재 일부를 보시거나 특히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이제 좀 많이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와 그 경기 소비재 일부, 특히 금리 인상 수혜주 쪽에서 지금은 반도체에 끼일 수 있는 대장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새로운 대장주에 조금 주목을 하셔서 금리 인상 수혜 쪽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리할까? 물론 금융주가 1번이겠죠. 힌트를 드리면.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분 조정을 좀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원이어 굴럭님께서도 이주환 대표님 오시면 진짜 주린이들 교육 확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픽서님께서도 오늘 해지 개념이랑 시간대 팁 주신 거는 진짜 크다. 그렇죠. 주린이들아 지환이 형한테 고마워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 환희 형.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 대장주 뒤에 할 얘기 조금 더 많으시죠? 강의 개념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 주린이에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
꼭 필요한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주제를 항상 그 주에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도주라고 이번 주에 왜 대장주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번 주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종목도 특히 금리 인상 수혜주 쪽은 이제부터 대장주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반기를 지금 딱 이 시점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서 오늘 주제를 이쪽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대장주를 찾아야 돼. 대표님은 저랑 코드가 진짜 잘 맞으세요. 저도 이전 방송에서 금융주 KB하고 신한 그 얘기 하다 왔는데. 아, 그래요? 와. 첫 번째 말한 종목 확 땡기는. KB. KB 보고 있긴 한데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아, 그 은행주 재미가 없어. 근데 은행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은행주가 물론 작년에 그 한번 리레이팅을 했기 때문에 메리트가 과거보다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금리 인상에 들어가는 시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미 작년에 리레이팅에서 떨어졌는데 그러면 리레이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완전히 꺾이는 은행주가 있고 리레이팅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5, 6개월 동안 조정받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금융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는 금융주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은행주는 보통 한 1년여 가져가면 크지는 않지만 40, 50% 정도 상승을 하고 여기에 배당은 굉장히 높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가져간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한 1년여 이상 금리 인상 구간에서 40, 50% 정도, 30, 40% 정도 수익에 플러스 배당 이렇게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잡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야. 해법까지 그냥 싹 주셨습니다. 와. 아니 1분 1분이 다 돈이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오로라 투자자문의 우리 이지원 대표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